올해 26만 명이 지금 태어나는데 18년 후에 한 40%가 대학에 온다고 보면은, 학교에 온다고 본다면은, 그럼 대학 10개 중에 8개가 없어집니다. 한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지방에는 50개 대학, 50% 지방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지방 경제는 완전 무너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헬로티비 뉴스에서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던 위기의 지방대학에 대한 진단과 그 해법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만큼 지방대학의 위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해법이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지방대학의 현실과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서동영 국회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국회의원입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장을 지내신 이은진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학 현장에 있는 이종복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먼저 1부에서는 이 지방대학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방대학의 경우 무엇보다 정원 미달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어지고 또 이렇다 보니 등록금 수입도 줄면서 대학 재정이 부족해져서 결국엔 대학 경영까지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 학생 수 부족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예, 올해 그 수능에 응시한 학생이 약 49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1교시에 결시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약 4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이 약 55만 명 정도인데 수능을 치르지 않고 응시하는 총 학생 수가 5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숫자로만 보아도 약 2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작년에서 올까지 줄어드는 숫자만도 약 6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만 명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근무하는 대학 같은 대학이 약 30개 대학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숫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수치가 앞으로도 4, 5년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대학은 물론 지방자치 정부나 또 국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국에 학생 수 감소가 재정 감소로 이어지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또 지방대학의 어떤 경쟁력까지 약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재정에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봐서 한 60% 정도 네. 내외 된다고 보는데요. 그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대개 그 정도 되고요.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약 5 내지 10% 정도. 이것도 학교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많이 채택되는 학교들은 이거보다 조금 많은 여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방 사립대학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또 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그 인증 평가 같은 것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대학들을 포함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이 지방대학의 현황 그리고 현재 문제점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서동영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표면적인 원인이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단 이 학령 인구 감소만이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원인도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방의 위기와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같이 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정부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 그 정책하고 지방 대학 육성 정책을 같이 써온다고 했는데 이게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이고 그 이런 체계적인 방책들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이게 따로 돌면서 아무것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국토 균형 발전하고 지방대학 육성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역대 정부가 매번 주창해 온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수도권 인구가 벌써 절반을 넘었습니다. 예.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는 이 현상 속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소할 방법이 있느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수도권으로 왜 학생들이 자꾸 모이느냐. 일자리가 여기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들이 있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지방대학은 위기로 처하고 수도권 대학만 자꾸 강화되는 이 현상들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그 일자리가 여기에 뭉쳐난다고 하는 그 이러한 현상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은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 대학에 대한 차별 인식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구 쏠림과 또 일자리 쏠림 현상이 지방의 위기 그리고 지방 대학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시행이 되면서 지방 사립대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의 의존도가 좀 높아져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수치를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2019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에서 사립의 비중이 86.5%예요. 예. OECD 국가 중에 사립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정부 투자의 비율은 38.1%에 불과해요. 이게 OECD 평균이 68.2%인데요. 굉장히 낮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학생이 많이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 위기들, 지방대학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고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국가보조금 위주로 좀 그 진행이 돼 왔는데 이게 수도권 대학과 그 지방대학의 이 그 보조금, 국가 보조금의 격차라고 하는 게 지난 96년부터 2000년대 사이에는 한 그 격차가 10만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2018년도를 보니까 지방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한 181만 원,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386만 원이에요. 예.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지방대학의 재정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위기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이은진 센터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지방대학의 위기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1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할 때 빠져나갑니다. 예. 그것도 일반적인 학생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빠져나가요. 예. 수도권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설사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아까 우리 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일자리를 구하러 또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대규모의 유능한 청년들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빠져나갈 때는 지역에 좋은 대학이 없다. 예. 두 번째 빠져나가는 것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역에 좋은 대학이 왜 없느냐? 그걸 사실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역 대학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역 대학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럼 일자리가 없느냐? 100%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지난 10년, 20년에 걸쳐서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원에 있었는데 창원에는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R&D 고급 일자리 약 3,000개 내지 5,000개가 지난 10년간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점차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좋은 일자리를 따라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사실 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는 사실은 복합적인 거라 제가 한마디로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네, 복합적인 문제로 지역의 인구 그리고 인재 유출이 2차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과거의 정권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고 지금 문재인 현 정부 역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원 구조조정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신생 대학들이라든가 소규모, 중소규모 대학들은 모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출발점부터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뭐 자연스럽게 나쁜 등급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돼서 징벌적으로 이제 많은 감축을 당하고 이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대학들 뭐 문 닫으면은 간단하겠죠. 그런데 문 닫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좀 국사립간 또 큰 대학과 그렇지 못한 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배려가 전제된 가운데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동영 의원님 관련해서 보태실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해주시죠. 예. 지난해 이제 교육부가 그 3주기 대학 기본적령 진단 그 평가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 대학 자율에 맡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줄이는 건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 수도권 대학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대의 위기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부의 지방대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되는 원인 한 가지씩만 뽑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종복 교수님. 현장에서 보는 그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한다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면 정부와 지방단체가 함께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재정 지원은 물론 지방 공무원과 또 기업의 이 그 신입 직원이라든가 공무원을 모집할 때도 일정한 쿼터를 주어서 좀 지방대학에 유리한 그런 학생들을 배려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지방에서만 특화된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과 대학이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 프로그램을 지방 정부와 대학과 또 기업이 함께 해서 대학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동용 의원님. 예. 이제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도 사실은 수도권 대학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네. 육성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방식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건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실질적으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구도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학도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과 뭐 이런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지금 안타깝게도 교육부의 정책 속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 생각들을 좀 바꿔내야 이 지방의 위기들, 지방 대학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이고 좀 실효적인 그런 대책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부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정부는 돈을 많이 써요. 2조 5천억 뭐 이렇게 제가 균형 발전 쪽에서 나오는 교육부 예산만 해도 한 2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자율혁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혁신이라는 게 대학별 자율혁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학의 자율혁신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 한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우리 서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그러한 이제 정책이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정책의 하나를 지금 지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연속 기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취재한 이들의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부실의 원인이 뭐 학령 인구 감소 이런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 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 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 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 보셨듯이 사립대학의 경우에 운영상의 어떤 부정 비리 그리고 부실 운영이 문제가 돼서 폐교를 하거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종복 교수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설립자들의 그 숭고한 교육 이념 이것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잘 하고 있다가 주도권을 잡은 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맡겨진 큰 소명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비리가 쌓이게 되고 이런 비리의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총장 선출과 관련된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총장 선출이 구성원들의 어떤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이사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비리에 싹이 트고 그것을 또 복구하려니까 많은 비리를 네.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사학 비리로 사립대학교의 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사실 이 서동영 의원님, 사립대학도 상당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부가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이 너무 많이 빨리 생겨버렸죠. 그 대학을 처음에 세운 설립자들이 교육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 목적으로 대학을 세우는 경우도 상당히 예. 있었고요. 이제 국가로서는 당장 국가가 돈을 들여서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학들이 이제 학교들을 세우니까 상당히 많은 자율권을 주고 좀 놔뒀던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비리가 계속 커지고 큰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되고 나니까 예. 이제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일반 사립대학이 70개교라는 거예요. 예. 전체 한 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렇게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비리들이 커졌던 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들을 더 강화하고 감사 인원들을 더 확대하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교육부가 해야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대학의 현실, 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상인들이 네. 거의 문을 닫고 막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송의 발전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유동 인구가 적고 네네네. 또 폐교되고 있으면 여기는 좀 외진데가 돼서 또 우금지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참 어려운 그런 선택. 저 학교 닫아보면 이거 안 돼요. 문 닫아야 되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갖고 저 위에 문 닫은 데도 많고 우리도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학생이 영 없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많지. 지금 뭐 옛날에 뭐 상가가 활성화될 때는 막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몰라요. 그게 뭐 10분의 1나 있을 뚱글뚱해. 상가가 어디 있는가 봐봐요. 예, 원룸도 제가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싸게 내놔요. 한 달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 저렇게 다 해놓고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유선 다 해놓고도. 그거 좀 분실이 많죠.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거죠.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지방에는 50개 대학 50%의 지방 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그 지방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센터장님, 이 지방 대학과 지역 경제의 어떤 상관관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거는 뭐 그 지역의 어떤 활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 왜냐하면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나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있고 약간 활력이 있었는데 그 예. 활력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걸 단순히 제가 그냥 뭐 청년들이 더 에너지를 많이 뿜고 활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역의 미래를 이제 새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학생들이 있고 거기 그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학생과 학교가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기업을 유치해도 제대로 된 그 인력이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기업이 오는 거고 또는 새로운 어떤 창업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어딘가가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는 건데 예. 그러한 그 기업과 새로운 그 투자 활력 같은 것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거기에 반대로 지역이 더 쇠락하면서 수도권 집중은 이제 더 가속화되는 거죠. 예. 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지역 대학의 입장에서도 지역의 상황이 어떠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전형적인 토착형 사립대학이 있고요. 예. 무늬만 지방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천안 지역 그러면은 그 충청 지역 지방대학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학이 한 15개 정도가 모여 있어요. 이 대학들은 사실상 지방대학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다 통학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일종의 수도권 대학하고 비슷한 대학이고 네. 그런데 이제 더 멀리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이제 대전 이남에 있는 대학들은 토착형 그 지역 대학들인데 그런 대학들은 설립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비슷한 전공 학과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그런 지역 경제에 맞는 그런 전공 분야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일부 사립대학 중에서는 좋은 모델도 잘 개발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철도 산업만을 역점적으로 육성하는 대학 또는 항공 산업 또는 무슨 해양 산업 이런 것들만 그 특화시켜서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해 놨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지금 와서 혁신을 하려니 그 갖추어진 인프라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갖추어진 패컬티 범위 내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꿔도 크게 바뀌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태생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위기의 지방대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1부 순서에서는 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의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정부 지원의 실효성, 또 사학 비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왔는데요. 다음 2부 시간에는 위기의 지방대학 탈출구는 없는 것인지 그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